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법인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나 법인 대표님이시라면 누구나 다 아는 STF 이익소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익소각을 활용한 가업승 개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주식소각의 개념과 회계처리, 세무조사 및 불복 사례, 그리고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4년 동안 이익소각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기업의 세무조사도 진행이 됐고 고법 판례,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익소각 관련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익소각을 제대로 어떻게 활용해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익소각이 과연 무엇인지 이익소각의 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소각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주식소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소각이란 사전적 정의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해 이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주 이익을 꾀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유상소각이라고 해서 유상감자 방식으로 소각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익소각, 즉 자사주를 취득하고 그 자사주를 이익으로 소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됩니다. 유상감자와 자사주 이익소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유상감자라는 것은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시킬 만큼 생긴 돈을 소각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감자라는 용어 자체에서 이미 자본금이 줄어든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 형식을 취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를 줄인 만큼 자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사주 이익소각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소각 목적을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이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만 줄어들지 자본금을 건드리지 않는 소각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들은 유상감자로 소각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법인들은 유상감자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감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줄이기 때문에 채권자 이의 절차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한 달 이상의 신문 공고를 거쳐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사주 이익소각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문 공고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러가지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못해도 45일에서 2달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소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소각을 마무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조금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신문 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고는 반드시 지금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다만 자사주 이익소각 같은 경우에는 공고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잘 소급한다고 하면 당장 오늘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자사주 이익소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익소각을 활용하게 될 테고 어떠한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활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의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줄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는 보통 결의가 있고 특별결의가 있고 총주주동의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감자는 특별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반해서 이익소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의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결권의 어떠한 그 동의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상감자가 조금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소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본금 줄어드는 걸 좋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익소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증여 후 소각을 이익소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익소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법적 절차는 법무사님들이 다 진행해 주십니다.
세무사님이 하시는 일은 주식 평가하고 진행하고 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의 회계 처리를 알게 되면 소각 후 재무제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회계 처리 방식을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회계 처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의 취지는 조세회피 대응 과세 대상 행위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처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조세 공평 도모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통해 조세 공평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납세 의무자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에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유상감자와 자사주 이익 소각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일단 감자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각을 하는데 소각 대가를 6억으로 가정을 하고 그 주식의 취득가를 1억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의 취득가이자 액면가는 똑같이 1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소각을 하게 되면 얻는 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5억이 될 겁니다. 이익이 5억이 될 거고 사실 이익을 보게 되면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원천세가 15.4% 원천징수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7,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가 이루어지면 감자회계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차변의 액면가 1억, 자본금 1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금 1억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각은 6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억짜리를 6억에 하면서 생기는 감자차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5억이 되는 겁니다. 대변으로 한번 가보면 내가 어쨌든 주식을 6억을 소각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은 총 6억 원입니다. 총 6억 원인데 그 중에 미지급 원천세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이 7,700만입니다. 7,700만 원 세금은 내가 받는 게 아니므로 회사가 냅니다. 남은 돈이 내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미지급금이 5억 2,300원 이렇게 1차적으로 회계 처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차를 딱 보시면 6억 딱 맞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원천세를 원천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원천세를 납부를 하면 미지급 원천세가 7,700만 원 납부를 하면서 없어지게 될 거고 대변에는 법인의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보통 예금 등이 7,700만 원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 미지급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때 회계 처리가 들어갑니다. 미지급금 5억 2,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똑같이 보통 예금 5억 2,3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들어가고요. 감자차손이라는 거는 나중에 결의를 통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상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상계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똑같이 5억 원 줄어들 거고 대변의 감자차손이 5억 원 줄어드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STF 증여 후 소각을 할 때 회계 처리에서도 응용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발생되는 감자를 알아야 세금 없는 분계는 이것보다 훨씬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세금 있는 분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고 보고 다음은 자사주 이익 소각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이익 소각도 예시를 똑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감자가 아니라 자사주니까 회계적 용어가 조금 달라지겠죠. 자사주 소각으로 똑같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각대가 6억, 취득가 1억, 액면가 1억까지 다 똑같이 그러면 1차적으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분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자사주 얼마에 취득하죠? 6억 원에 취득해서 소각하게 되잖아요. 차변에 자사주가 6억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과 미지급 원천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이 미지급 원천세가 나오게 되냐면 취득을 할 때 자사주는 목적을 가지고 취득을 해요. 자사주를 소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 처리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소각할 것으로 가정으로 했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사실 즉시 소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원천세가 바로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의 원천세가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액은 똑같이 5억 2,300과 미지급 원천세 7,700만원으로 분계가 됩니다. 세금 지급을 할 때에는 미지급 원천세가 7,700만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각대금은 돈으로 지급했을 테니까 보통 예금 등이 7,700만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미지급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지급금 받을 때 대금 지급 이것도 앞선 분계와 똑같이 유추가 됩니다. 미지급금이 빠지게 되겠죠. 미지급금이 5억 2,300만원 빠지게 될 거고 보통 예금 같은 게 5억 2,300원 똑같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분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분계를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분계를 잉여금, 즉 이익으로 소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여기는 6억 그대로 소각이 되죠. 왜냐하면 자사주 금액이 6억이니까. 그러면서 대변에 자사주가 6억 그대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계상 결과를 한번 보시면 유상감자에서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 줄어들었느냐? 5억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자사주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억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본금 1억이 감자는 더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잉여금은 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그냥 자사주 이익 소각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자본금은 그냥 놔두고 잉여금 많이 줄이려고요. 그렇다고 잉여금 1억 더 줄어드니까 자사주 이익 소각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상 잉여금이 6억이 다 빠지긴 했지만 발행 주식수로 따졌을 때는 액면가 1억이 빠지긴 빠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빠지지 않고 허수로 남아있는 거죠. 자본금 안에는 이건 언제 정리가 되느냐 하면 나중에 법인을 청산하게 됐을 때 청산 관련된 세금을 계산할 때 거기서는 이 자본금 1억을 빼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행 주식수가 이미 줄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감자를 하나,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하나 결론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 회계 처리가 조금 차이가 나게 된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당장에 보여지는 자본금은 이익 소각이 더 높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의 차이를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회계 처리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걸 하면 뭐가 줄어듭니다. 뭐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익 소각이든 감자든 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설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증여 후 소각은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증여 후 소각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증여자의 주식을 수증자가 받아서 그 주식을 소각을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절세 효과가 나타날까요? 만약에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소각 대가는 6억 원의 주식을 소각을 했는데 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번 보니까 취득가액이 1억인 거예요. 1주당 만원에 그러면 앞에서 분계해서 계산했던 이익 5억 원이 잡히는 거고 감자든 소각이든 어쨌든 소각은 다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익 5억 원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계산해서 과세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익 소각은 세금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있는 거예요. 이익 소각은 의제 배당이라는 세금을 과세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증여라는 행위 통해서 취득가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의제 배당 금액이 0원일 뿐인 거죠. 이익 소각은 세금이 없는 행위입니까? 아니요.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다만 저희가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 방식이 이제 증여라는 행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증여를 받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 당시에 시가로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식을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한번 거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익이 잡히지 않고 그래서 배당소득세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이 증여세 6억 원 증여받는 거에 대한 증여세밖에 없는데 6억 원이라는 게 그냥 증여세가 없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 증여를 활용을 할 때에는 배우자 공제라는 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도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증여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10년 동안 합산해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고 배우자는 그 10년 공제 금액이 6억 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용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억 원 공제를 다 받게 되면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전 증여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파악을 해서 소각을 하면 결론적으로 절세를 꽤 크게 수억 단위의 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런 식의 차이를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조금 더 파생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증여세 구간이에요. 1억까지 105, 5억까지 20%, 10억까지는 30%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율 자체가 어떤 법인 돈을 엑싯을 할 때 5억이라는 돈을 엑싯하면서 20%의 세율로 엑싯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증여를 좀 세금을 내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반드시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업승계 절세 전략을 짤 때 충분히 절세 효과를 보면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증여 후 소각이라는 행위를 진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익잉여금이 빠지게 되죠. 이익잉여금이 빠지고 자본이 줄어들게 돼요. 이 자본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는 어떠한 재무적인 비율들이 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재무 비율도 변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본분의 부채인데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부채 비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떠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 관련해서 부채 비율을 50% 이하, 70% 이하, 130%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 법인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공기관 입찰하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슈로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6억 원을 10억 원을 엑시트를 한다고 하면 엑시트 이후에 영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증여 후 소각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체크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STF 이익 소각 통해서 잉여금을 에그진을 하면 됩니다. 라는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실행을 했다가는 자금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체력이 이익 소각을 해도 부채 비율 면에서 감당할 정도인지 사전에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쳐서 대표님들이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사전 검토 없이 누가 이익 소각 통해서 엑싯할 수 있다고 하면 옳다구나 좋으니까 하면서 하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런데 진행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아니 당신네가 이걸 사전에 체크도 안 하고 뭐 했냐 하니 따지시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전에 체크의 대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STF 이익 소각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아무래도 자금을 엑싯을 한다는 얘기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법은 없어 아무래도 신용평가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신용평가가 중요시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올해 이익이 얼마나 날 건지 이런 게 상쇄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익을 빼줬지만 올해 이익이 발생되면 어느 정도 다시 상쇄가 될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좀 발생되는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가지 그리고 주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각 관련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도표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회사가 어떤 자본 거래를 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어떠한 과세 처분이 되고 회사가 불복 청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진행이 되는 2단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대표님들과 미팅을 할 때에도 대표님께 신뢰를 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도 각종 CEO 모임이나 조찬 모임에서 어느 회사에 STF 이익 소각 때문에 지난번에 세무조사 나왔다던데 누구 과세 처분 됐다던데 라고 대표님들은 들으시는 부분이 다 그런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황을 알고 마치 보고에 독을 빼서 맛있는 도거회를 먹을 수 있듯이 과거에 과세된 업체가 일부 있는 게 맞고 세무조사 나온 거 맞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사전 구제 절차가 있고 사후 불복 절차로 나눠져 있어요. 사전 구제 절차라는 거는 과세되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모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통해서 과세 예고라는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는 해명 통보를 보통 보냅니다. 너희 업체가 이런 행위를 했던데 과세관청이 봤을 때는 의제 배당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명해보세요 라고 해명 통보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해명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봤을 때는 이건 과세를 해야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보여주면서 납세 예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보고 이 회사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통지를 하겠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했더니 과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를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네 회사에 2억 또는 3억 과세가 될 거라는 통지를 납세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통지를 받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적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이름 그대로 과세전이죠. 과세전에 이 과세가 정말 타당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납세자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전적부 심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그거를 토대로 위원회를 열고 30일 이내에 과세가 맞다 또는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전적부 심사를 신청을 했어요. 납세자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확률을 알 수가 없겠지만 통계적으로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국세청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처분 내린 거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거는 보통 이기기 힘들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납세자 입장에서 그걸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청구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까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세가 됐다는 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낼 이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세금을 낼 돈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당장 오늘 내는 것보단 좀 최대한 늦게 내자는 거예요. 과세전 적부심에서 패하더라도 일단 신청해서 시간을 끌자라는 목적이 제일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패해서 과세가 됐어요. 과세가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사후 불복 절차인 겁니다. 그런데 불복 절차를 거칠 때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과세를 받고 나서 벌복을 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1차적으로 회사가 과세를 받게 되면 이의신청이라는 걸 먼저 9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서 우리가 패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패하면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되고부터 행정심판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과세가 이미 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점은 세금을 내든 체납을 하든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국세청에서 해명자료 제출하라고 증여 후 소각에 대해서 특히나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진행했던 건에 대해서 국세청이 봤을 때 이건 의제 배당인 것 같다 라고 해서 해명 통보를 한번 기획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요렇게 진행을 했고 꽤 대다수의 법인들이 해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해명 통보는 아까 우리가 앞선 자료에서 한번 보자고 하면 아직 과세되기 전인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해명 통보를 통해서 당신 회사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의제 배당이 아닌지 한번 해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은 한 세무사가 해명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소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대적인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표님들이 또 이것 때문에 신문에 세무조사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때 워낙 많이 법인들이 해명 통보를 받았다 보니까 이거 세무조사 나온다던데, 사실 그 이전부터도 간간히 해명 통보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좀 금액이 큰 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직접 해명 통보를 보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세무서를 통해서 해명 통보가 왔어요. 아무래도 대응하는 좀 방식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해명 통보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로 과세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판결이 나오면서
아마도 과세관청도 과세를 조금 보류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직도 자료를 다 모아놓고 해명 통보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제 과세관청도 법원의 판결 대법원 판결이 24년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익소각 관련해서는 거의 논쟁이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사실 해명 통보가 오면 대응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부터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판결이 보시면 23년 4월 26일에 하나 나왔고 5월 25일에 하나 나왔고 그 이후에도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둘 다 이제 수원지방법원인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걸 제일 먼저 과세를 진행을 했고, 중부청이 관할하는 부분 중에 수원 쪽 건에 대해서 법원까지 넘어간 CAS이다 보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요렇게 판결이 나왔고, 법원의 판결은 의제 배당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다 취소를 했습니다. 앞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따져봤을 때에는 과정까지 다 갔고, 그 다음 과정에서 심사 청구까지 다 했고, 거기서 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 이긴 거예요. 그 전까진 졌던 거죠. 졌으니까 행정소송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린 그 흐름을 잘 이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진 졌는데 법원에서 이겼다, 요러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21년도에 단 종합소득세를 취소한다. 여기도 종합소득세 취소한다. 이거는 납세자가 이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판결에서 납세자가 이긴 거예요.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납세자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지방법원 판결문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번호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처분의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B이하비는 신문잡지 발간업 등을 고용해서 93년에 설립됐고, C는 B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고 원고는 C의 배우자입니다. C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원고는 2018년 11월 21일 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310주 중 2,500주를 증여했다. 28년 11월 21일에 증여를 했고요. 11월 22일에 신고를 했어요. 증여 공제를 사용해서 6억 원 공제를 받고 신고를 했고요. 11월 23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사주 소각한다는 결의를 진행을 했고, 11월 27일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1년 5월 13일부터 21년 9월 14일까지 이 원고에 대한 주식 변동 조사를 실시했고, 한마디로 18년에 소각했고 21년에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고 이게 의제 배당이다. 이거 실질 과세상 의제 배당이라 해서 이제 원고한테 의제 배당 소득을 과세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고 피고는 21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세를 받았고요. 과세를 받아서 이거를 불복을 한 겁니다. 보시면 21년 10월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쳤죠. 과세보다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과세전 적부심사했는데 진 거죠. 져서 21년 과세가 처분이 됐고 1월 28일에 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졌겠죠.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까지 온 거고, 여기서는 납세자가 승리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잠깐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상황이 이제 글로만 보다 보니까 그냥 도식화한 시켜보겠습니다. B는 법인이 있고 이 법인 안에 C라는 주주가 있어요. 이 주주는 최대 주주이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입니다. 내용상으로 그런데 이 C주주의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가 원고예요. 이 배우자가 원고인 상태이고, 그럼 주식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배우자가 3,310주를 가지고 있는데 가중에 2,500주를 C에게 증여를 한 겁니다. 그러고 이 주식 증여받은 주식을 C는 2,500주 소각을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각을 했고 C한테 돈이 왔겠죠.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자인 C한테 돈이 왔을 거고, 이 C가 그 돈을 사용한 케이스인 거예요. 증여 후 소각이고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위를 정리를 했고, 그러면 같이 관련 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법리 한번 보시면 실질 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해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행위나 그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실질 과세라는 거는 형식에 구애하지 않고 실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자 나온 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3항을 둔 취지는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 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며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에 결과,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에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며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물론 실질 과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고 조세법률주의는 굉장히 엄격한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거고 그 납세자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는 거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작정 조세 회피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뭔가 조건이 있는 경우에 조세 회피성이 인정되면 실질 과세에 따라 조세 회피를 봐야 된다 라는 내용인 거고 보시면 그 내용이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하려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의 이전 실질적인 직접적인 증명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에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우의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하는 데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당성의 관련 등 어쨌든 결론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걸 했다고 얘네는 그냥 조세 회피다가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조세 회피성이 있으면 그게 조세 실질 과세에 따른 조세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진짜 조세 회피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자 해서 보시면 이렇게 쭉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원고가 B에게 직접 이 사건을 주식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 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 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실질과세를 통해서 우리가 증여받은 걸 부인하고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그냥 원고가 그대로 양도한 걸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 그 돈을 증여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C와 B가 자사주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의 주장은 뭐냐면 C와 B가 거래를 했지만 형식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B가 거래를 한 거고 이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다르죠. 지금 세금은 내는 거고 그 다음 이 거래대금을 C한테 현금을 증여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증여는 또 증여대로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원의 입장은 그렇게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임의적으로 재구성해선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1차로 보시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 가액 5억 8,325만원만큼 일단 증여 공제를 썼죠.
증여 공제를 쓴 것만으로도 아무런 손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증여할 수 있는 공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손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평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법상 정한 평가에 의해서 정확히 진행을 한 내용인 거고, 그래서 증여 신고를 했고 증여 결정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보시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을 민법상 진이 아닌 허위 사표시로 하는 법률행위 가장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배우자와 원고와 시간의 증여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STF 이익 소각을 진행할 때 가끔 배우자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세관청은 배우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다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가장행위와 다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거 지금은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상법상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결이라는 거예요. 주주총회 등 다 상법상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함그 관계를 존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구성한 거는 이거는 너무 무리다. 재구성 자체를 허용하기 어렵다 라는 실질과세 재구성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쭉 내용이 나와 있고, 4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억 8,300만원, 이 중에서 4억 8천은 시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시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 위 양도대금은 시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각을 한 소각 당사자가 이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이익의 귀속이 다 이 사람한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질과세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이익이 다시 원증여자인 원고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실질과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자가 이 돈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늘 강조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실질과세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돈이 원고한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위만 가지고 단순히 의제 배당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봤다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결의 입장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고는 이 사건 B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C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이 소각을 하는 목적도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했을 때 이 증여와 양도 소각, 그러니까 증여와 소각은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이며 실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따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 배당이 아니다 라고 지금 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익 소각을 진행할 때에도 이런 법리를 잘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증여 후 소각까지 한 달도 안 걸렸죠.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어요. 사실상 증여받고 한 달 좀 넘어서 소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3개월 이내에 하면 괜찮, 짧고 3개월 넘어가면 좀 괜찮다, 정해진 건 없어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법리에 대한 싸움은 거기서 몇 개월 안에 해라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대표님들께 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냐 하면 그래도 1년은 보유해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1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좀 먼저 살펴볼게요. 소득세법 제87조의 13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익 소각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니라 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지금 신설은 됐는데 시행일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법 신설은 20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한참 우리가 조사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비록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1년을 강조하냐면 여기에 일단 가이드가 1년이 나와 있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은 주식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게 과거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서부터 법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고 양도를 할 때 5년 이내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었고, 지금은 10년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그러면 5년, 10년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국세청이 준 가이드죠. 기간이라는 부분이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10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주식도 이제 이거를 좀 준용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 1년 정도는 보유하시자라는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저희도 또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보유를 하면서 이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인 거고요.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한 수원지방 판결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관련 사건의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쭉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판결의 요지가 뭔가, 그래서 신고가 증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증여행위 이게 가장이 아닌지, 그 다음에 상법상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수증자한테 반드시 귀속됐는지, 그 다음에 목적, 이걸 한 목적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가져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할 때도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그 대응 안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제 배당이 아닙니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지, 단순히 이 행위는 그냥 의제 배당이 아닙니다 라는 말만 가지고는 납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무사님들이 대응을 할 때 대리를 하는 이유가 이런 법원 판결을 통한 법리들을 가지고 연결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는 이런 절차들을 보통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조세심판원은 여전히 증여 후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의 판결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납세자는 불복 절차 진행 시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원지방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무조건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지금 제가 조세심판원 결정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날짜를 보시면요, 수원지방법원 판결 나온 이후거든요. 이후에도 조세심판원은 여전히 의제 배당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 기각됐다는 게 이게 의제 배당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 이후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조세심판원은 아직까지도 계속 의제 배당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불복 절차를 살펴보면 조세심판원 다음 행정소송으로 가다 보니 행정소송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기고 있다. 차이는 조세심판원은 아무래도 국세청 쪽에 인원이 많이 있고 행정소송은 판사님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구별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할 때에도 이러한 현황들을 잘 이해를 하고 대표님께 잘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저희 세무사님들이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2024년 9월 12일 이익소각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납세자 편을 들어줘서 승소하였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고등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였는데 대법원에서도 납세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득세법 87조의 13조가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최소한 1년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지 않으면 증여세 외에 양도소득세도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 13 규정이 신설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 증여 후 소각을 활용한 가업승계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